오늘 꼭 필요한 얘기를 오늘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제 첫 번째 발표 아니니까 오늘 제 소개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비인후과 전공을 했고요. 현재는 데이터 연구에 진심입니다. 이 눈을 뚫고 20분을 발표하러 현장에 온 걸 보십시오. 그렇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여기저기서 들었을 법한 얘기들은 짧게 넘어가고 오늘 핵심 얘기만 좀 하도록 하죠. 지금 뭐 AI 시장 커지고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죠? 연평균 성장률이 45.2%라고 하니까 제 주식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 주식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렇게 뜨겁게 성장하고 있어서 정말 가슴 설레는 하루하루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료 인공지능 지금 시각처 인허가 품목들이 2018년에 2018년에 첫 기기가 나왔어요. 2018년에는 제가 이런 강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뭐 산업의 현주소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4개 품목을 직접 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2022년 5월 기준으로 112개 품목이 이미 인허가를 듣겠고 이제는 뭐 거의 200개를 뭐 넘었네 뭐 이런 얘기 소식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니까요. 그런 와중에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해석을 해보면 코비드 잡으려고 AI 툴을 수백 개를 개발했는데 정작 도움되는 건 없더라. 이런 이제 부정적인 시각의 이야기들도 한편에서는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뉴스, 그러니까 양쪽의 그 시선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인공지능의 거품이 꺼져가는 거라고 느꼈다면 저도 빨리 진료실로 돌아가는 게 낫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귀한 시간을 나누고 있는 거고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다른 발제에서도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공지능 의료기기들이 성능에 우리가 생각하는 킬링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앞에 4개가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그 데이터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보면 이제 뭐 심박수, 걸음수, 이동 거리, 칼로리 소모량 뭐 이러니까 이거 뭐 사실 만보기 시절과 거의 큰 차이가 없는 데이터들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거죠. 나머지 센서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배터리 이슈라든지 가격적인 문제에서 시장에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파라미터들은 여전히 앞에 4개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언제 저희 사실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조만간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뒷방 내기로 물러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웬걸 여전히 인공지능의 성능은 사람을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포인트를 어디서 보냐면 의사들은요, 제가 진료실에 들어올 때 이미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 첫 이야기를 나눌 때 대부분의 첫 번째 진단명에 대한 의심 질환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이비인후과는요, 냄새만 맡아도 진단되는 병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기성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냄새만 맡아도, 그러니까 전혀 이학적 검사상에서 병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냄새만 가지고 입원장을 써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깜짝 놀라죠.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 아직은 집으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교수님이 저렇게 과잉 진료를 하시지? 라고 생각하지만 빨리 입원장 드리고 CT 찍어가지고 결과 나오면 보고해?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CT를 딱 보면 이미 목 안에 깊은 곳에 농양이 차 있는 걸 전공의들이 보고 깜짝들 놀라죠. 저는 점쟁이 판티를 입은 게 아니고 입냄새를 가지고 진단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컴퓨터한테 가르치고 있는 건 의사가 이미 심경부 농양이라는 거를 의심하에 피검사를 내고 CT 검사를 낸 다음에 검사 결과만을 학습시켜서
사람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당연히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한테도 빨리 사람이 오감을 통해서 진단하고 있는 여러 그 센싱 데이터들을 학습시킬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료인공지능의 성능이 사람을 앞서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바둑판 위에서의 모든 수는 이세돌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알파고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의료인공지능은 사람 의사보다 데이터 양에서 매우 협소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사람 환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영원한 이미 진 게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센서들이 앞으로 막 나올 거거든요. 제 이야기의 증거를 이걸 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 중인 임상 시험 건수들입니다. 웨어러블 워치들, 스마트워치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원 리드 심전도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거 빼고 ECG 빼고 심전도와 관련된 임상을 뺀 나머지 임상 시험이 지금 엔도크리놀로지 내분비내과에 완전히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왜 그렇죠? 이 파란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란색이 뭐예요? 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장비, 연속형 혈당 측정기죠. 기존에 환자를 치료할 때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기계가, 센서가 이 시장에 던져짐으로 해서 이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한 연구와 그러니까 당뇨를 어쩌면 인간이 가장 먼저 디지털 헬스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닐까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은 사실은 연속형 혈당 측정기가 나왔을 때 이미 당뇨를 다 이긴 거 아니야? 라고 큰 기대를 하셨지만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소변을 가지고 당뇨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하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당뇨 관리는 소변으로 못하죠. 대개는 HbA1c 검사나 아니면은 혈당 측정을 하루에 피를 4번, 3번, 4번 뽑아가지고 이 혈당을 기준으로 지금 당뇨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뇨라는 게 혈당만 잘 관리가 돼서 부작용만 막을 수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무서운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공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큰 기대를 받고 투자를 받아서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체액 속의 당과 혈당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CGM 데이터도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칼리브레이션을 해줘야 우리가 이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결국 4번 이상을 그러니까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4번 이상 피를 뽑으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시멈, 그래 4번까지만 합의를 본 건데 하루 종일 피 안에서의 혈당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당뇨를 더 잘 관리하고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합병증을 예방해주는 신기원을 이룰 것이냐. 이거는 또한 연구의 주제입니다. 아직 결과를 저희가 손에 잡지 못했죠. 할 일이 산더미 같은 거예요. 인지 시작인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저는 모든 과의 순서대로 도미노처럼 일어나면서 이 과정들을 저희가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겪고 의료의 본질, 의료의 서비스의 양상이 완전히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대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라든지 안빅데이터 플랫폼에서도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요. 또 과기부에서는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풀어서 데이터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많이들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건 연습 경기에 불과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메디컬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요즘에 많이 문해력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병원 의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또한 매우 후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도 많이 눈을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의 중요성,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진료 기록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환자를 하루에 너무 많은 환자를 보니까 그 환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봤던 저번 기록을 열람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고소고발건이 있으면 그때 법적 증빙을 위한 자료로 병원에서 뭐 데이터를 모았던 거지, 이런 뭐 병원 간의 정보 상호 교류라든지 진료 교류라든지 내지는 연구 목적을 통해서 쓰려고 데이터를 모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데이터는 원래 비정형 데이터들은 병원이 아무리 크고 병원이 아무리 데이터를 좋아해도 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다 흘러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는 거. 지금 뭐 요즘에 흐르는 강물처럼 다 모아내는 댐 쌓아가지고 모아내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가 열린 거죠. 저는 이 사업들은 연습 경기에 불과했고요. 지금부터 이 연습 경기를 통해서 밝혀진 우리 사회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계의 문제를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는 것처럼 저희의 전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건의료 활용 가이드라인이요.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데이터 3법 이후에 복지부와 관련된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건 이게 조금 더 민감 이슈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데이터 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병원들이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이런 논의가 계속 반복되면서 복지부에서 또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법들이 자꾸 발의가 되고 그리고 또 논의가 되고 이런 포럼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는 IRB와 DRB가 서로 이게 내일인지 내일인지 모르겠다로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DRB를 어렵게 구성한 병원조차도 DRB 때문에 오히려 연구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는 내부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자꾸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에서는 DRB를 통해서 먼저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거기에서 빅데이터 이슈에 특별한 게 없는 것들은 IRB에서 신속 심의라든지 심의 면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줬지만 사실 병원에서는 IRB 이후에 DRB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DRB에서 그렇게 줬지만 IRB에서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는 경우도 실제로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빨리 우리가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데이터, 제 슬라이드는 늘 이렇습니다. 예. 제 슬라이드는 누구 거 베껴와서 하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 다 설명드리지 않으면 내용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데이터 연구 윤리 기준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상 연구, 약을 누군가한테 먹여가지고 그 약이 위험한지 안 하는지 알아보던 기존의 임상 연구는 유해성이 없을 수가 없죠. 유해성이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의 이탈 행위로 말미암아서 여러 큰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들이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생명윤리가 이 법으로 아예 만들어져가지고 생명윤리 법이 돼서, 윤리가 법이 돼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데이터 연구 윤리가 기존의 임상 연구와 동일한 연구 윤리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연구는 일단 환자에게 이미 데이터가 진료 과정과 치료 과정에서 비롯되면 그 다음에 환자에게 다시 유해성을 끼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미 데이터는 환자에서 비롯되어서 환자 몸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슈는 개인 민감 정보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민감 데이터가 노출되는 것 또한 개인에게 큰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의 몸에 건강상의 유해가 생기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의 연구 윤리와 저는 그래서 데이터 연구,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의 연구 윤리 기준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DRB가 앞으로 조금 더
자기의 역할을 키워서 IRB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실은 IRB만 먼저 통과하면 어떤 연구도 당장 시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데이터가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에 DRB를 어거지로 한 번 더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IRB에서 지금 IRB 위원들이 그러면 DRB를 왜 데이터 심의까지 다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처음부터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IRB 위원들은 연구윤리,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 데이터 연구와 관련된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께 이 권한을 드려도 데이터 윤리와 관련된 심의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비식별화가 적절히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어려워하십니다. 특히나 지금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보면 생명윤리법에서 데이터 윤리에 관련된 연구들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부분이죠. 연구 종료 시에 임상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모아진 데이터를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폐기하고 있는 병원이 있을까요? 데이터가 이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연구가 끝났다고 데이터를 버려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 댐, 뉴딜 정책 하에서 우리가 데이터 댐을 만들었던 우리의 기본 합의와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해서 연구를 했고 연구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연구를 더 해야지 동의받은 연구가 심의받은 연구가 끝났으니까 그 데이터를 지운다? 동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생명윤리법에서는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모든 연구자들을 범법자로 두실 건가요? 이 부분 빨리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포괄적 동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존의 데이터를 취합하던 거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사전 동의 방식으로 그걸 원칙으로 데이터를 지금까지 모아왔습니다. 그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했거든요.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데이터를 쓰는 게 가장 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만들어지는 여러 데이터들이 어떤 가치를 가질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전 동의를 다 받죠? 그래서 미국도 히파에서는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했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사후 철회에 대한 방법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내서 주법 단위에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DDPR에서의 원래 기본 원칙은 사전 동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보니까 황희 대표님 슬라이드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될 것 같아서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사후 철회 내지는 포괄적 동의,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살아서 만들어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향후에 안전하게 잘 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저 내려갑니다. 요즘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윤리의식은 왜 어디로 사라진 걸까? 저희 의대 교과서에 있는 한 줄 한 줄은 전부 다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건강 관리를 하던 과정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항암제도 먹고 있고 간장약도 먹고 있고 다양한 약들을 먹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희가 치료받으면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치료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후손들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솔로몬 왕 앞에 가서 이게 누구의 재산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자꾸 환자 거냐, 병원 거냐, 의사 거냐,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 싸움만 할 건가요? 저는 일단 우리들의 시민윤리의식에 윤리적인 문제, 생명윤리 이외에 시민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후손들한테 정말 안 주고 갈 건가요? 이제 100세 시대에 어쩌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환자단체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든 빨리 가져다 쓰고 결과를 얻어내서 본인들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점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이 얼마 전에 또 복지부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용어 정의라든지 건강관리 기기,
웰리스 기기들에 대한 정의도 잘 해주셨고요. 또 요리데이터 주체의 권리에 대한 부분, 제가 방금 데이터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죠. 이런 화두를 자꾸 던져주시고 각 부처의 입법 과정에서 뜨거운 논의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한 발짝 한 발짝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일단 한번 시작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비만 하다가 저 정말 이제는 지쳐가고 있고요. 킬링 서비스 하시는데 킬링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준비라도 다 끝내야 될 텐데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말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간곡하게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